소중한 제 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이 먹다 남긴 고기나 먹여 키운 애가 근본이 있을 리가 있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못 들여.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가 제 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업하는 집안인 줄 알고 나왔더니 고깃집 식당이나 하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업하는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지. 예비 사돈 박순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딸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울고 있는 예비 신부의 손 한 번을 잡아주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수한 옷차림 안에 감춰두었던 것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가 왠지 다시 만날 것 같네요. 그때도 지금과 같을지 두고 보시지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을 노랗게 비추는 시간, 한우가라고 적힌 작은 간판 아래 식당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임정숙은 익숙한 손길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20회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직접 주방에 나오는 일이 정숙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들은 식당 일이 고되다 했지만 정숙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숯불은 어느새 깊게 자리를 잡았고 자욱한 연기가 환풍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단단히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잘 손질된 갈비살 한 덩이가 그녀 앞에 놓였지요. 서걱, 서걱. 칼이 고기결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는 누군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어느 부위에 결이 살아있고 어디를 도려내야 손님 입에서 살살 녹는지를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사골 육수가 큰 솥에서 묵직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매캐한 숯내음과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정숙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솥뚜껑을 열어 거품을 걷어냈지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려다 정숙은 흠칫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방 벽에 붙은 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거든요. 오늘 우리 지수 상견례 날이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평생 자식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온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스 분리 불판이 어느새 달궈져 있었어요. 정숙은 두꺼운 면장갑을 끼고 불판을 옮기려 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지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자기 손등 위에 한참 머물렀지요. 마디마다 굵고 거친 손이었어요. 손가락 관절은 세월에 닳아 두툼해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옆으로는 20회 전 불판에 손을 대었던 화상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요. 지수를 등에 업고 처음 불판을 닦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연기가 눈물처럼 맵기만 했지요. 이제는 이 매캐한 냄새가 그녀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돈댁이 기술자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을 보면 좋아해 주실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손을 자꾸 감추게 되었어요. 자식 앞날에 자기 거친 손이 흠이라도 될까 싶어서요. 지수야, 엄마는 괜찮단다. 너가 반듯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오늘 하루만 이 손이 조금만 더 곱게 보였으면 좋겠구나. 엄마,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얼른 손을 앞치마 안쪽으로 숨기며 돌아보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왜 나왔어? 더 자지 그랬어. 엄마가 새벽에 또 주방 갈 것 같아서요.
오늘 같은 날도 일을 해야겠어요? 엄마 너무 힘들잖아요.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깨끗한 면수건을 꺼내 따뜻한 물에 적셔서 정숙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포대기에 쌓여 칭얼대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엄마 손을 닦아주고 있었지요.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손마디 좀 봐요. 오늘 예비시댁 만나는데 핸드크림 좀 듬뿍 발라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애틋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사꾼 손이 이래야 장사가 잘 되는 법이야. 걱정 마라, 우리 딸. 걱정 없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손이 너를 키운 손인데 뭐가 힘들겠니? 정숙은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지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의 손에 핸드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톱 끝에 깊이 밴 고기 기름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 숯불 냄새가 엄마한테는 제일 비싼 향수보다 낫다, 지수야. 자부심이 묻어나는 어조였습니다. 지수는 살짝 웃었지만 눈에는 미세한 그늘이 어렸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시계를 흘끗 보고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냈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지요.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깃을 매만지고 재킷의 어깨선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손을 한 번 더 씻고 또 씻었어요. 비누 거품을 손톱 끝까지 정성스럽게 문질렀지만 그 안에 밴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지요. 정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냄새 안 나게 향수 좀 뿌려야겠다. 우리 지수 기죽으면 안 되니까.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는 정숙을 본 지수가 활짝 웃었어요. 엄마,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네. 정숙은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사돈댁 앞에서 자기가 너무 장사꾼 티가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작게 일렁였습니다. 사골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숯불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 손으로 딸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네. 여보, 보고 있어요? 정숙은 천장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지수가 다가와 엄마의 팔짱을 살며시 끼웠습니다. 가요, 엄마.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주방을 나왔어요. 동쪽 하늘에는 옅은 푸른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나선 모녀는 차에 올랐어요. 지수가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정숙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차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신호등 불빛만이 차창을 노랗게 물들였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올려둔 핸드백 끈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어요. 손바닥에 자꾸 땀이 차서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내기도 했지요. 지수는 그런 엄마를 곁눈으로 슬쩍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손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엄마가 오늘은 자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어요. 재킷 단추를 한번 풀었다 다시 잠그고 블라우스 깃을 손끝으로 매만지고요. 신호대기에 걸리자 지수가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해서 손등에 땀났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정숙은 딸의 손길에 잠시 멈칫했어요. 따뜻한 체온이 손등을 타고 가슴까지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진호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야. 그래. 그래야지. 진호 씨가 자기 부모님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분명 우리 엄마 좋게 봐주실 거예요.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무언가가 걸렸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한 가지만 좀 물어보자. 네, 엄마. 진호 씨네 부모님께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니? 그냥 조그맣게 사업한다고만 했다며? 지수가 운전대를 바로잡으며 답했어요. 네, 그냥 엄마가 식당 하신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정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걱정이 묻어 있었지요. 지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내가 너무 장사꾼 티가 나서 그쪽에서 너를 가볍게 볼까봐 그렇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수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기 굽는 게 어때서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고기만 굽는 분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벌어서 나 키운 건데.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에는 어리광 부리듯 말하던 딸이 이런 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해진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부모님이 그런 걸로 우리 엄마 가볍게 보면 그건 그쪽 어른들 그릇이 작은 거지 우리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은 가만히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릴 적에는 그저 엄마 손만 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다독여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나를 다 위로해주나. 남편 없이 홀로 키우며 모진 소리 참 많이 들었지요. 식당 딸내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밤낮 없이 일만 했는데 다행히 지수는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오늘 사돈 댁도 우리 지수의 이 맑은 마음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사람 됨됨이라는 게 결국 옷차림이나 직업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무슨 걱정이겠니? 이제야 좀 웃으시네요. 지수도 따라 웃었어요. 차 안에 잠시 평온한 정적이 흘렀고 깜빡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지수가 발라준 핸드크림의 은은한 꽃향기가 차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신호에 다시 걸렸어요. 정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에는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가게들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지요. 지수야. 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엄마는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라. 지수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지요. 엄마도 잊지 마세요. 저도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한정식집이 있는 동네로 들어서자 길이 한결 정갈해졌습니다. 차가 한정식집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단아한 기와 지붕이 보이고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가꿔져 있었지요. 지수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들어가요. 그래. 정숙은 안전벨트를 풀고 핸드백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우리 지수 기죽지 않게, 그리고 우리 지수 빛나게. 그것 하나만 생각하자고 자신을 다독였지요. 차에서 내리자 가을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수가 자연스럽게 정숙의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살며시 끼었어요. 같이 들어가요, 엄마. 그러자 모녀는 천천히 한정식 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의 등은 고닫고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출입문 위에 걸린 단아한 현판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정식 집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정숙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사돈 어른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어쩌면 20년 전 그 좁고 낡은 골목을 처음 걸어 들어가던 그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28의 임정숙. 그 새벽에 들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짧은 통보. 정숙은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품에 안긴 갓 돌진한 지수가 칭얼대는 소리도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멈춰 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정숙은 곧 정신을 차렸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통장은 비어있고 빚 독촉장만 우편함에 가득했지요. 사람들이 와서 가구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보증을 잘못 쓴 남편이 남긴 짐이었어요. 그래도 정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이의 무게가 그녀를 똑바로 서 있게 만들었거든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지수 키울게요. 걱정 말고 편히 가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정숙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조차 사치였지요. 정숙이 처음 시작한 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의 작은 숯불 고깃집이었습니다. 권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손살에 치고 떠난 가게. 정숙은 그 자리를 두말 없이 잡았어요. 비록 작아도 자기 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기 가게라는 사실이 중요했지요. 낮에는 시장에서 직접 고기를 떼어왔고 밤에는 불판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늘 그녀의 등에 엎여 있었어요. 포대기 속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칭얼대다가 다시 잠드는 일을 반복했지요. 칙!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 그 소리가 정숙에게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집게를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등 뒤에 지수를 토닥였어요. 매캐한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 자꾸 비비게 되었지만 정숙은 절대로 가게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손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술이 거나하게 오른 사내 하나가 불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시비를 걸기도 했지요. 아지매, 고기질이 왜 이래? 혼자 장사한다고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여?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좋은 부위로 내어드릴게요. 정숙은 허리를 숙이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표정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지수가 그 소란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지수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잖아.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그렇지, 뭐.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렇게 내뱉고 갔어요. 정숙은 그 말이 등 뒤로 날아와 박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굽다가 정숙은 그만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손등을 살짝 대었어요. 살이 익는 듯한 통증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정숙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지요. 그러나 등 뒤에서 다시 칭얼대는 지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숙은 그 물기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숯불에 내 눈물을 다 태워버릴란다. 반드시 성공해서 지수 보란 듯이 키울 거야.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새벽 정숙은 빈 가게에 앉아 그렇게 다짐했어요.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도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지요. 그날부터 정숙은 잠을 줄였습니다. 단골들이 모두 빠져나간 새벽 시간에 책을 펴들었어요. 고기 부위별 손질법, 숙성 시간, 손님 응대법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지요. 시장 안에서 가장 손맛이 좋다는 어른들을 찾아가 막걸리 한 병 들고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정숙을 살게 한 것은 단 하나, 포대기 속 지수의 체온이었어요. 이 아이의 입에 따뜻한 고기 한 점 넣어주는 일.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장사꾼이라고 천대했지만 정숙은 이 불판 위에서 인생을 배웠지요. 정직하게 구워야 제맛이 난다는 것. 진심을 다해야 사람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단골이 늘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손맛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느 날은 한 단골이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기 맛이 전국 최고네요. 장사가 아니라 예술을 하시네요. 정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멸시와 비아냥을 한순간에 씻어주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정숙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이었거든요.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정숙의 손맛이 골목 밖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이 들었지요.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직접 산지를 다녀왔고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눈을 키웠어요. 도매상들 사이에서 시장 골목 그 여사장은 어느새 깐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장사는 점점 번창했어요. 한 가게가 두 가게가 되고 두 가게가 세 가게가 되었습니다. 내 자식 밥은 절대 굶기지 않는다. 그 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차곡차곡 결실을 맺어갔지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지수 잘 키울 수 있게 하늘에서 좀 도와줘요. 정숙은 가끔 새벽빈 가게에 혼자 앉아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절망의 무게가 없었어요.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세월은 그 결심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자신이 처음 불판을 닦던 그 새벽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 앞에 도착했어요. 묵직한 한지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그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박순자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차림이었지요. 어깨가 각이 잡힌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손목에는 묵직한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룸 입구까지 진하게 풍겨나왔어요. 그 옆에는 배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손에는 큼직한 손목시계가 번쩍였지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진호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숙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정숙의 베이지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에 머무는 순간 박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어머, 어서 오세요. 사돈 되실 분 맞으시죠?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정중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정중함 뒤에 묘한 평가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분명히 느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네, 임정숙입니다. 우리 지수의 엄마예요. 앉으시지요. 음식 시켜놨습니다. 배 사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를 권했어요. 정숙과 지수가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자 진호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부모님 옆에서 어쩐지 자세가 작아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자, 통성명부터 합시다. 저는 배만석이라고 합니다. 배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두 손을 깍지 끼며 말을 이었지요. 제가 하는 일이 말입니다. 보통의 사업가들과는 좀 다릅니다. 주방 엔지니어링 설계가 전문이지요. 식당 주방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동선이며 열효율이며 환기 시스템까지 다 계산해서 말이지요. 아, 네. 설계하시는군요. 고귀한 일을 하시네요. 정숙이 차분하게 응대했어요. 박순자가 그 말을 받아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학적으로 주방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집안이라서요. 그쪽 사돈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순자의 시선이 정숙에게 곧장 꽂혔어요. 평가하는 눈빛이 분명했지요. 정숙은 짧게 호흡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식당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에요. 겸손하게 던진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지요. 박순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고 배 사장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진호는 그 변화를 느꼈는지 슬며시 시선을 식탁 위로 떨구었어요. 네, 식당이요? 박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짧게 되물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앉은 배 사장을 흘끗 보고는 다시 정숙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분명히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업이 아니고 장사꾼이었어요? 정숙은 그 말의 뾰족함을 느꼈지만 표정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식당 하는 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지요.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깃집이면 노가다 장사꾼이지요. 우린 기술직이라 그런 건 잘 몰라서요. 박순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그 손짓에 금팔찌가 찰랑찰랑 소리를 냈지요. 정숙은 가만히 박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지만 정숙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수는 옆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살며시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손끝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지수도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업이랑 장사는 엄연히 다르죠. 우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박순자가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기술자라고 해서 겸손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입만 열면 격을 따지는구나. 자기들이 설계한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꼴이라니.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지수가 진호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오늘은 좀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이때 직원이 들어와 첫 번째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끈한 죽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정갈한 그릇들이 식탁 위에서 맑은 소리를 냈지요. 배 사장이 숟가락을 들며 한마디 던졌어요. 고깃집 사장님이시면 우리 설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텐데요. 격이 다르거든요. 지수야, 여기 음식은 주방 설계가 잘 안 됐나 보다. 연기가 좀 나는 것 같네. 박순자가 옆에서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그것이 음식을 두고 한 말인지 정숙을 두고 한 말인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지요. 진호는 어머니의 그 말에 어색한 미소만 띤 채 시선을 식탁 위로 떨구었습니다. 룸 안에는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만이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직원이 본격적으로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이 식탁 위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지요. 따끈한 국물, 알록달록한 전, 신선한 나물들이 작은 그릇들 사이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시장하셨을 텐데요. 정숙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옆자리 박순자의 앞접시에 전을 한 점 올려주려 했어요. 그 손이 식탁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지요. 박순자의 시선이 순식간에 정숙의 손등 위에 멈췄습니다. 마디가 굵게 자리 잡은 손등 위에 흐릿하게 남은 화상 자국, 손바닥 가장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 박순자의 눈빛이 천천히 가늘어졌어요. 그러더니 코를 살짝 찡긋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나, 어디서 고기 누린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박순자가 옆자리 배 사장을 흘끗 보며 던진 말이었어요. 배 사장이 코끝을 살짝 들썩이며 받았지요. 그러게요. 한정식 집인데 환기가 좀 부실한가 봅니다. 박순자는 답을 들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고 다시 정숙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실례지만 상견례 오실 때는 고기 냄새 좀 빼고 오시지 그랬어요? 정숙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굳어졌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새벽까지 일하다 와서 그런가 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차분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정숙의 손을 가리키듯 시선을 보내며 말을 이었지요. 어머, 손이 왜 이래요? 위생이 중요한 식당 하시는 분이 손 관리도 안 하시고요? 손마디 굵은 것 좀 봐요. 우린 이런 거 보면 밥맛이 좀 떨어져서요.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천천히 식탁 아래로 내렸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박순자라는 인간 앞에 자기 손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의 어깨가 떨리듯 펴졌습니다. 평소 어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던 지수가 자기 엄마의 손이 식탁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엄마 손이 어때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박순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지수를 쳐다보았지요. 이 손은 저희 엄마가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훈장이에요. 이 손으로 저를 키우셨다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손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요? 지수의 말끝에는 가시가 묻어 있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지요. 그 순간 배 사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장사치 집안 애들이 이래서 예의가 없다니까. 배 사장의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박순자가 그 말을 받아 한 번 더 못을 박았지요. 맞아요. 장사꾼들은 다 그래요. 돈만 알지 자기 몸 가꿀 줄은 모르거든요. 품위가 없는 거지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깨달음에 가까웠지요. 정숙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박순자와 배 사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고기 냄새가 난다고? 내 인생 전체를 누린내로 치부하는 저 입술이 참으로 얇고 차갑구나. 내 손에 굳은 살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는데 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더러운 흔적일 뿐이구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변호하는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든다. 내가 부족해서 내 딸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정숙은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지, 부족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지수가 더 아플 거다. 정숙은 천천히 무릎 위에 모았던 손을 다시 식탁 위로 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굳이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이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우리 딸을 키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요. 말의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어요. 박순자가 그 시선을 잠시 받았지만 곧 콧방귀를 뀌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지요. 그녀의 금팔찌가 찰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든 광경 속에서 진호는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군 채 식탁 위에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자기 어머니가 지수의 엄마를 모욕하는 동안에도, 자기 아버지가 지수를 두고 장사치 집안 운운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엄마를 변호하는 동안에도 진호는 입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눈으로 진호를 흘깃 보았어요. 자기를 좋아한다 말했던 사람이 자기 엄마가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수의 눈동자에는 실망과 슬픔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지요. 식어버린 국물이 식탁 위에서 김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룸 안에는 박순자가 식기를 움직이는 차가운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을 느꼈지요.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식어버린 국물에 숟가락을 한번 담갔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그런데 사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호한테 듣기로는 사돈댁이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숙은 잠시 박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어쩐지 이 질문이 그저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지요. 그러나 정숙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 지수 돌 무렵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아, 그래요? 박순자는 그 말을 받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 배 사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다가 박순자가 다시 정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애비 없이 자란 애가 오죽하겠어요? 순간 룸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정숙의 숟가락 든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지수의 어깨도 미세하게 굳었지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을 칼끝으로 찌르는 말이었어요.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고기나 먹여 키웠으니 근본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어요? 박순자가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서 잡고 있던 물잔이 흔들리며 옆으로 쓰러졌고 차가운 물이 정숙의 무릎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그러나 정숙은 그 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흐느낌만이 정숙의 귀에 박혀 들어왔어요. 엄마.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꺽꺽거리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진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진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끝이었지요. 지수의 손을 잡아주지도 자기 어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지도 못한 채 진호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데도 그 손 한 번을 잡아주지 못하는 사내였어요. 박순자는 아들의 그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사나운 목소리로 지수를 향해 돌아섰지요. 지수야, 너 잘 들어라. 네 엄마가 저런 손으로 고기 썰어서 번 돈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설계 기술이 아깝다, 아까워. 난 또 사업하는 집안이라 해서 기대했는데 장사꾼 주제에 욕심도 많다. 남편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내 자식을 근본 없다고 말하는 저 여자의 입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게 너무도 힘들지만 나는 품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지수의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신다. 이 아이를 위해 20회를 버텼는데 고작 이런 인간들에게 내 딸을 보내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자리에 너를 앉혀둔 것이. 정숙은 천천히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물수건을 들어 무릎을 닦았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듯한 차분한 동작이었지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자세에 흔들림이라고는 없었어요. 정숙이 의자를 살짝 뒤로 밀고 식탁을 돌아 지수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혀 지수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굳은 살 박힌 손이 부드럽게 딸의 뺨을 감쌌어요. 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지수의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라. 이 사람들은 네 눈물 한 방울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지수가 떨리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지요. 엄마, 고개 들어라.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정숙은 지수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겨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식탁 건너편의 박순자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더 차가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지수가 흐느낌 속에서 한 번 더 외쳤어요. 그러나 정숙은 손을 들어 딸을 조용히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말할게. 정숙은 한 걸음 식탁 쪽으로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그러나 조금도 흥분하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우리 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우리 딸과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네요. 배 사장이 발끈하며 입을 열려 했어요. 그러나 정숙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집안에 못 보냅니다. 이 혼사 지금 이 시간부로 끝입니다. 말이 떨어지자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 사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지요. 정숙은 그 두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그러나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진호 씨. 정숙이 마지막으로 진호를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진호가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요.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남자는 우리 지수한테 필요 없어요. 가자, 지수야. 정숙은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아 일으켰습니다. 모녀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살짝 밀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정숙은 핸드백을 챙겨 들고 박순자를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후회하실 일이 곧 있을 겁니다. 박순자가 콧방귀를 뀌려는 그 순간 정숙이 한 호흡 뒤에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가 왠지 다시 만날 것 같네요. 그때도 지금과 같을지 두고 보시지요. 그 말 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허세도 아닌 단단한 확신 같은 것이었지요.
박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정숙은 더 이상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수의 손을 단단히 잡고 룸의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정숙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룸 안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또렷했어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박순자도 배 사장도 진호도 단 한마디를 더 보태지 못했지요. 상견례가 파탄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배 사장과 박순자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식당 아줌마의 마지막 말이 가끔 머리를 스치긴 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비웃듯이 흘려보냈지요. 후회하실 일이 곧 있을 거라더니 그 아줌마 참 허세도 심하지요. 박순자가 화장대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매만지며 그렇게 말했어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흘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신경 쓰지 마요. 오늘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니까. 배 사장이 넥타이를 단단히 조이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가장 비싼 명품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손꼽힐 만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100억 원 규모의 계약. 그것도 전국 200개 가맹점을 거느린 외식그룹의 주방 설비 전면 교체 사업이었어요. 한우가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사업 파트너를 새로 정한다는 정보를 잡은 배 사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죽을 듯이 매달려 왔지요. 업계 사람을 통해 줄을 대고 견적서를 수도 없이 뜯어고치며 한우가 그룹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 하나하나에 맞춰 자기 회사를 통째로 갈아엎다시피 했어요.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동안 거의 모든 자금을 끌어다 새 설비 라인을 갖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적지 않게 받았지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 한우가 그룹 비서실에서 직접 본사로 와서 최종 미팅을 진행하자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배 사장은 그 전화를 받은 순간 거의 환호성을 지를 뻔했지요. 여보, 오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100억이라니, 100억. 박순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 사장도 입꼬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도착한 한우가 그룹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본사 로비는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한쪽 벽면에는 한우가 그룹의 연역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어머, 회사가 이렇게 크네요? 박순자가 로비를 둘러보며 작게 감탄했어요. 배 사장도 살짝 긴장했는지 자기 양복깃을 매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응접 소파에 앉아 비서실의 안내를 기다렸어요. 박순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가방을 자기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지요. 옆자리에 앉은 배 사장은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침을 한 번씩 삼켰습니다. 고객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장실에서 직접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비서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더없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회장님께서 직접요? 어쩌면 좋아. 엘리베이터가 두 사람을 가장 높은 층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짙은 우드톤의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그 끝에는 묵직한 회장실 문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문 옆에는 회장 임정숙이라고 단정하게 새겨진 명패가 빛나고 있었어요. 임정숙. 박순자가 그 이름을 무심코 읽었지만 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라 그저 지나친 것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그 이름을 한 달 전에도 한 번 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비서실장이 직접 회장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강 실장입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강 실장은 묵직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육중한 문이 부드럽게 안쪽으로 열리며 깊은 소리를 냈지요. 그 안에는 넓고 정갈한 집무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집무실 가장 깊은 곳에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등이 높은 회장 의자가 등을 돌린 채로 놓여 있었지요.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손님 모셨습니다. 강 실장이 정중하게 고했어요. 박순자와 배 사장은 책상 앞 응접 의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침을 한번 삼키며 자세를 가다듬었지요. 그때 회장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멎은 듯 느릿느릿하게요. 처음에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단단한 어깨선. 박순자의 눈동자가 그 옆모습을 따라 움직였어요. 어쩐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박순자는 그 느낌을 외면하려는 듯 살짝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장 의자가 완전히 정면을 향했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단정한 남색 슈트 차림의 한 여인이었어요. 거친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한 자락 걸려 있었지요.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쥔 사람의 미소,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박순자의 입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배 사장의 얼굴이 한순간 흑빛으로 변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한 달 전 한정식집 그룸에서 만났던 사람. 고기 누린내가 난다며 코를 찡긋거리며 비웃었던 그 사람. 손마디가 굵다고 면박을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장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어요. 한 달 전 그 룸에서 자기가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고기 누린내가 난다. 손마디 굵은 것 좀 봐. 사업이 아니라 장사꾼이지. 애비 없이 자란 애가 오죽하겠어. 그 모든 말들이 박순자 자신의 귀로 다시 돌아와 박혀 들어왔지요. 회장님? 배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박순자는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들고 있던 손가방이 손에서 슬그머니 흘러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통유리 너머의 바람 소리도 복도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멎은 듯 했지요. 정숙은 두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그 표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사돈.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달 전 한정식집 룸을 빠져나오던 그 서늘함이 그대로 깃들어 있었지요. 지난번에는 고기 누린내가 난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제 사무실 향기가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박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응접 의자를 손으로 짚고 간신히 자세를 유지했지요. 배 사장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그때 그분이라니. 배 사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정숙은 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들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검토했지요. 종이가 책상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갈랐어요. 한우가 그룹 전국 200개 가맹점, 주방 설비 전면 교체 계약. 규모는 100억 원. 정숙이 서류의 첫 줄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약, 두 분 회사 인생을 좌우할 만한 일이지요? 박순자가 더는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배 사장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지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배 사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박순자는 옆에서 손을 모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지요. 몰라 뵀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의 흔들림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지요. 꿇고 있는 저 무릎들이 가엾기는커녕 가증스럽다. 한 달 전 우리 지수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자기들이 설계한 주방이 세상 최고라고 떠들더니 결국 그 주방에서 고기 구워 판 돈에 목숨을 걸고 있었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비는 것도 반성이 아니라 돈줄이 끊길까봐 무서운 거겠지. 남편이 늘 말했었지. 사람의 무늬는 결국 속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저들의 무늬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 우리 지수가 근본이 없다고 하셨죠? 정숙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그 근본 없는 집안 돈으로 공장 돌리시려던 게 배 사장님이었습니까? 배 사장의 머리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박순자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장사꾼은 돈만 알지 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격 없는 장사꾼이 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두 분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정숙은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에서 가볍게 굴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한층 더 창백하게 만들었지요. 강 실장. 정숙이 책상 옆에 서 있는 강 실장을 부르자 강 실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이 업체 서류 파쇄하세요. 한우가 그룹은 기본 예의도 없는 회사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강 실장이 책상 위의 서류철을 정중하게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옆쪽의 파쇄기로 향했지요. 회장실 한 구석의 파쇄기가 곧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잘게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매달려온 100억 원짜리 인생의 도약이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묻어 그대로 갈려나가고 있었지요.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배 사장이 무릎걸음으로 책상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 계약, 저희 회사 전부가 달린 일입니다. 직원들 월급, 협력업체 결제 모두 이 계약에 매여 있어요. 제발 직원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입꼬리를 올렸지요.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직원들 얘기는 입에 올리신 적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우리 지수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두 분 격이 떨어진다는 말씀만 하셨지요. 배 사장의 어깨가 푹 꺾였어요. 박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거의 댄 채 흐느끼고 있었지요. 두 분이 한 달 전에 우리 지수에게 했던 말, 우리 지수가 흘렸던 눈물. 그게 이 계약서 한 장 무게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숙은 책상에서 일어섰어요. 슈트 자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지요. 두 분을 더 만나고 싶지 않네요. 강 실장, 손님 배웅해 드리세요. 강 실장이 두 사람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일으켰어요.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회장실 문을 향해 끌려가는 동안에도 정숙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회장실 문이 무겁게 닫히며 깊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두 사람의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회장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돌아왔어요. 정숙은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한 달 전 박순자가 비웃었던 그 손이었지요.
지수야, 엄마가 약속 지켰다. 회장실에서 두 사람이 끌려나간 그날 오후부터 배 사장의 회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지요. 한우가 그룹과의 계약 무산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업계라 한 회사가 흔들리면 모두가 알게 마련이었지요. 그동안 배 사장이 입버릇처럼 이번 분기에 100억 계약 따낼 거다라고 자랑하고 다닌 게 화근이었어요. 그 큰 소리가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그에게 돌아왔지요. 대성 엔지니어링 사무실의 전화기는 그날 오후부터 다른 의미로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배 사장, 미안한데 우리 이번 분기 발주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그래서 말이지요.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거 말입니다.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기존 거래처들이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지만 사흘이 지나자 거의 모든 거래처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다 회사 사정이라고 했지만 배 사장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배 사장은 그날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업계 사람들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평소에 골프같이 치던 선배, 술자리에서 호영호제하던 동료, 명절마다 선물 주고받던 후배. 그 모든 번호로 전화를 돌렸어요. 형님, 저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배 사장,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그래요. 다음에 통화합시다. 선배님, 정말 한 번만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내가 자네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회사도 한우가 그룹이랑 거래하는 입장이라서 말이야. 미안해요. 대답은 거의 비슷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한우가 그룹은 업계에서 그만큼 큰 회사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외식 그룹이 한 업체와 거래를 끊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회사들은 알아서 그 업체와 거리를 두었어요. 회장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움직였지요. 배 사장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한우가 그룹 회장실에서는 강 실장이 정숙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배 사장 쪽에서 은행 지점장들 만난 모양인데 다 거절당했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숙은 책상 위에 결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고를 들었지요.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이 한두 건이 아닌 모양입니다. 새 설비 라인 갖춘다고 자금을 다 부어놓은 상태라 한 달 안에 첫 상환이 시작된답니다. 그 정도였군요. 정숙은 짧게 대꾸했어요. 그러더니 만년필을 내려놓고 강 실장을 바라보았지요. 강 실장, 우리가 따로 손쓸 일은 없어요. 그 사람 자기가 끌어다 쓴 빚이 자기를 칠 거예요. 네, 회장님.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나. 전화 몇 통에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회사가 멈춘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만약 내가 정말 힘없는 고깃집 아줌마였다면 저들은 지금쯤 우리 지수를 얼마나 더 짓밟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악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는 선한 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같이 저들이 지은 죄만큼만 딱 그만큼만 돌려주는 거다. 지수야, 엄마가 내 성벽이 되어줄게. 그 무렵 정숙의 자택 정문 앞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그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명품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졌고 화장은 어딘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한정식집에서의 그 도도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집이 그 여자 집 맞지요? 임정숙이 집. 박순자가 정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경비실에서 직원이 나와 그녀를 막아섰지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가 회장님 좀 만나야겠어요. 비키세요. 비키라고. 박순자는 막무가내였어요. 경비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저 안에 다 들리지요? 임정숙 씨, 좀 나와봐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는 게 아니지. 그때 정숙이 강 실장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한 걸음 정문 쪽으로 나섰지요. 박순자가 정숙을 발견하고는 발악하듯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했어요. 임정숙 씨, 당신 이러는 거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는데. 박순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정숙은 정문 안쪽에서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않았지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우리 집 대문 더럽히지 말고 가세요. 당신이 말한 극역 있게 행동하시지요. 뭐라고요? 한 달 전 한정식 집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한다고요. 박순자 씨야말로 극역에 맞게 처신하셔야지요. 이댁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 극역에 맞는 일인가요? 박순자의 입이 막혀버렸어요. 한 달 전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지요. 정숙은 그 모습을 더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 두 사람이 박순자를 단호하게 정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순자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지만 정숙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지요. 며칠 후 배 사장의 공장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계마다 한 장씩, 사무실 책상에도 한 장씩, 심지어 사장실 문 앞에도 한 장이 큼지막하게 붙었어요. 텅 빈 공장에는 그 붉은 종이만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지요. 평소 같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이 부르는 소리가 가득해야 할 시간인데 그 자리에는 압류 딱지를 떼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직원들의 발자국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일손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우가 그룹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사장이 어디다 잘못 보였나 봐. 그렇게 큰 회사를 어떻게 적으로 돌리고 일을 받겠다는 거였는지 모르겠네. 공장 안에는 어두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던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다음 달 월급이 나올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직원은 자기 집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게실 구석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또 어떤 직원은 다른 회사 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지요. 그 무렵 지수의 휴대전화에서는 진호의 문자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 통, 두 통, 100통, 200통?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지요. 지수야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 다 알아. 지수야 제발 전화 받아줘. 내가 다 책임질게. 지수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한 번만 얼굴 보자. 딱 한 번만. 지수는 회사 마케팅 팀장 자리에서 그 문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곤 했어요. 그러나 그뿐이었지요.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정식 집 그날 진호가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던 그 순간이 지수의 머릿속에 너무 또렷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수는 어머니와 마주 앉은 거실에서 그 문자들을 묵묵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진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했지요. 한 번에 망설임 없이 엄마, 왜 우리 딸? 이제 안 와요. 더는 안 와.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지수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라. 깨끗하게.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정숙은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요. 지수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무게를 견뎌왔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진 어른의 얼굴로 엄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강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실장, 부탁 한 가지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배 사장 공장에서 현장 반장하시는 분들 있지요. 오래 일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 진짜 기술 가진 분들이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조심스럽게. 강 실장은 잠시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강 실장은 그 의미를 읽었지요. 네, 회장님.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강 실장이 추려온 명단은 3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배 사장 공장에서 10년 가까이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온 현장 반장들이었지요. 사장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일만은 정직하게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도심 외곽의 작은 한식당 안쪽 방에서 그 3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깔끔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자세를 가다듬었지요. 그들 앞에 앉은 이 여인이 한우가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어서야 알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지요. 기술 있는 분들이 왜 저런 분 밑에서 그렇게 오래 고생하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돈 부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지요. 오늘 무슨 약속 받자고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손에 진짜 기술 가진 분들 만나 뵙는 게 저한테는 항상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3사람은 정숙의 그 말에 잠시 멍해졌어요. 사장 밑에서 일하면서 누가 자기들의 노고를 인정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한우가 그룹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된다면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네요. 정숙은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차분한 대화로 그 자리를 마무리했지요. 그러나 3사람은 그 짧은 만남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손과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가치로 보인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날 저녁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정숙은 그날 밤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들이 뱉은 침 당신들이 다 마시게 될 거야. 낮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사돈 부부를 향한 다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지요. 배 사장의 집 거실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지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배 사장이 식탁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이 절반쯤 빠져나왔어요. 그 위에는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지요. 이혼해.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배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면도도 못한 듯 까칠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명품 정장의 깃은 비뚤어진 채로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식탁을 짚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당신 미쳤어.
내 그 주둥이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그 한정식 집에서 내가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우리가 이 꼴 됐겠냐고. 배 사장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컵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가 속인 거잖아. 회장이면 회장답게 차려입고 나오던가. 박순자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한 자락도 없었어요. 모든 책임을 정숙에게 돌리는 것이었지요. 한 달 전 자기가 어떤 말을 쏟아냈는지, 그 말이 한 모녀의 마음을 어떻게 찢어 놓았는지 박순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미 경매 넘어갔어. 다음 주에 사람들 들이닥칠 거다. 배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토록 자랑하던 그 큰 집이, 그토록 매만지던 그 명품 가구들이 며칠 후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 박순자는 그제야 현실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박순자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 정장 중 그나마 단정한 것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결국 박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곳, 식당으로 일을 구하러 가기로요. 설거지 자리라도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박순자는 동네 한정식집부터 들렀습니다. 한 달 전 사돈 만났던 그 한정식집과는 다른 곳이었지요. 사장님,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할 수 있어요. 박순자는 평소답지 않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나 사장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렸지요. 아유, 박순자 사모님 아니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지요. 저희 식당은 고기 누린내 나서 일 못하실 텐데요. 사모님께서는 그런 거 못 견디시잖아요. 그냥 가세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한정식 집에서 정숙에게 쏟았던 그 말이 어느새 업계의 농담거리가 되어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두 번째 식당에서도 세 번째 식당에서도 비슷했어요. 어디를 가든 박순자의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그날의 모욕은 업계에 작은 농담거리로 퍼져 있었고 박순자의 얼굴을 알아본 식당 주인들은 한결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고기 누린내 운운하던 분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사모님 같은 분께는 저희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손마디 굵어지는 일이라 사모님 손에는 무리예요. 문전박대였어요.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았지요. 박순자는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자기 동네에서 먼 곳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며칠을 헤맨 끝에 박순자가 자리를 잡은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그 식당 주인도 박순자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손이 모자라 한 사람 일손은 절실하게 필요했지요. 박순자는 더 이상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시간 맞춰 오시고 손 잘 닦고요. 식당 주인의 무뚝뚝한 한마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뒤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는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국밥집 주방에서 불판을 닦기 시작했어요. 거친 고무가 손목을 조이는 감촉, 식기들이 부딪히는 거친 소리, 자욱하게 올라오는 국밥집의 김. 그 모든 것이 박순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지요. 평생 명품 가방과 진주 목걸이만 알던 손이 이제는 누런 기름때가 묻은 불판을 문질러 닦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정숙의 굳은 살을 비웃던 그 박순자가 지금은 자기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불판을 닦고 있었지요. 박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박순자 자신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처지가 한심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자기가 짓밟았던 누군가의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흘리는 눈물인지. 그 무렵 정숙의 차가 도시의 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수가 함께 타고 있었지요. 회사 회의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평범한 동네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러던 중 작은 식당 앞에서 한 사내가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지요. 옷차림은 어딘가 어색한 작업복이었고 머리는 며칠 못 감은 듯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집게가 들려 있었고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 앉은 손님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진호였어요. 한 달 전 한정식집 그 자리에서 지수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그 진호가 지금은 어느 작은 식당에서 손님을 들이고 고기 굽는 보조로 일하고 있었지요. 폐인이 되어 거리를 헤매던 진호가 그제야 일자리를 구한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그토록 비웃던 식당에서 장사꾼이라며 비웃던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된 것이지요. 지수는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잠시였습니다. 진호는 차 안의 지수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손님이 시킨 고기를 굽는 그 손이 어딘가 서툴렀어요. 지수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가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동요라고는 한 자락도 없었어요. 정숙이 운전기사에게 가만히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창밖 풍경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 속에 진호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요. 잘 됐어요. 지수가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정숙이 딸을 바라보았지요. 뭐가 잘 됐다는 거니? 진호 씨가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했네요.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부모님도 자기 자신도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잖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미움도 안쓰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정리한 어른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정숙은 그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한 단계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며칠 후 배 사장이 한우가 그룹 본사로 정숙을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푹 꺾여 있었어요. 그는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배 사장이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비굴함의 결이 달랐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직원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2달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이 없어요. 회장님, 그 사람들 일자리만이라도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배 사장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직원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기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것인지. 배 사장님,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직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 사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숙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눈빛 속에 일말의 희망이 비쳤지요. 이미 그분들 중 기술 있는 분들은 새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한우가 그룹 직속 협력 설비 회사가 곧 문을 엽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꾸려가실 거예요. 자본과 신용은 저희 그룹에서 지원합니다. 네. 배 사장의 입이 그대로 멎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매달려온 일이 자기 직원들 손에서 자기 없이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배 사장은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회장님. 그럼 저는요? 배 사장님 자리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기술로 일해 오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사장 없이도 그분들의 손이 회사를 살릴 겁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 사장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없이 새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은 배 사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결말이었지요. 강 실장, 배 사장님 배웅해 드리세요. 배 사장이 일어서지 못하자 강 실장이 다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회장실 문이 다시 닫히는 그 순간까지 정숙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고무장갑을 낀 모습을 멀리서 떠올렸어요. 그토록 천대하던 그 장갑이 이제는 그녀의 생명줄이 되었구나. 사람을 가격표로만 보던 그 눈에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이 좀 보일까? 모르겠다. 어쩌면 끝까지 깨닫지 못할지도. 그래도 이제 내 딸 지수의 얼굴에 그늘이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후 한우가 그룹 본사 마케팅 회의실에서는 지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자료가 들려 있었지요. 또렷한 목소리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는 지수의 모습은 그 어떤 그늘도 없는 당당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구두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진호도 사돈 부부도 자리하지 않았지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정숙은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지요. 해질녘이었어요. 노을이 산자락 위로 붉게 번지는 시간, 정숙과 지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묘비 앞에 두 사람은 가지런히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잔잔하게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은 꽃을 천천히 묘비 앞에 놓고 한 손으로 비석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여보, 오랜만에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우리 지수 잘 지켰어요. 당신이 부탁한 그대로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게 키웠어요. 말 끝에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20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지수가 한 걸음 더 나서서 묘비 앞에 자기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지수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 손이 저를 다 키운 손이에요. 아빠도 알고 계시죠? 지수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어요. 굳은 살 박힌 그 손을 한자도 부끄럽지 않게 안아주었지요. 정숙은 딸의 그 손길에 코끝이 시려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요. 그때도 꼭 이 손 잡고 들어가죠. 다른 사람 손 말고 꼭 엄마 이 손이어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꼭 잡아줄게.
노을빛이 점점 더 깊어지며 묘소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쓸어보고 지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정숙과 지수는 다시 한우가 본점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시간이었지요. 정숙은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숯불 앞에 섰습니다. 지수도 옆에 앉아 엄마의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 먹자. 정숙이 잘 손질된 갈비살 몇 점을 불판 위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에 번졌지요. 노을빛 마지막 자락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 엄마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 우리 일이 뭔지 알지? 엄마는 늘 그러셨잖아요. 음식 파는 거라고. 아니, 음식이 아니야. 우리는 진심을 파는 거다. 사람의 무늬는 겉옷이 아니라 속마음에 새겨지는 거란다. 지수야. 한 점 한 점 정직하게 굽는 그 마음이 손님 입에까지 닿는 거지. 지수는 엄마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자기 옆에 두었던 작은 통 하나를 꺼냈지요. 매니큐어였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거 발라드릴게요. 손마디 굵은 거 좀 가려지게. 지수가 정숙의 손을 살짝 끌어당겼어요. 정숙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 우리 딸. 엄마 손은 그대로가 좋아. 왜요? 이 굳은 살이 엄마 자부심이야. 이 손으로 너 키운 건데 뭘 가려. 정숙이 자기 손을 한번 펴보였어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손이었지요. 지수는 잠시 그 손을 들여다보다가 매니큐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활짝 웃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이 손이 제일 예쁜 손이에요.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이 불판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더 나답다. 내 손에 박힌 이 굳은 살이 내 인생의 진짜 족보다. 박순자는 껍데기를 쫓다 알맹이를 잃었지만 나는 내 알맹이를 지켜냈다. 여보, 당신도 웃고 있죠? 우리 딸 참 예쁘게 잘 컸어요. 이제야 비로소 숯불 연기가 맵지 않고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고기 맛 참 좋다, 엄마. 우리 엄마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지수가 한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도 따라 웃으며 딸 앞으로 한 점을 더 놓아주었지요. 자, 먹자.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이 세상에서 보약이다. 활기찬 정숙의 목소리가 주방 안에 번졌어요. 지수의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라 울렸지요. 숯불 위에서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고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녀의 어깨가 서로 맞닿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따뜻했지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이 한정식집 그 자리에서 받은 모욕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받아내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누군가는 내 옷차림을 보고, 누군가는 내 손을 보고, 누군가는 내 직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박순자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평생을 명품으로 자기를 포장하느라 정작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숙의 그 거친 손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의 손도 그렇지 않을까요? 매니큐어 한번 발라본 적 없이 자식 먹이고 입히느라 거칠어진 그 손들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